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아, 오늘 제가 연속해서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아, 지난번에 잡초 이야기에 이어서, 요번 이야기는 물고기 이야기, 세계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일본인 저자 모치 도시유키라는 분인데요. 좀 소개를 드리면, 뭐 저도 이분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무슨 물고기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인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 영문학을 공부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너무 재밌게 읽은 것이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영국 여러 문학에 나온 물고기들을 토대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어, 약간 기대 이상으로 그 물고기들의 에 반영된 당시의 시대상을 좀 알 수 있어서 나름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 이게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는 책하고 맞아떨어져서 제가 그림을 신문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 조선소에 이제 배를 만드는 곳에 물고기 떼들이 청어떼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그냥 그 청어떼들이 거기 나가지 못하고 잡힌 산더미처럼 그러니까 물고기 이 청어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닌데 청어떼들이 물가로 몰려오다가 조선소에 배 만드는 그 도크에 갇혀갖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청어떼들이 있어서 이거를 삽으로 지금 현대중공업 조선소 직원들이 퍼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그 그 여름에 청어들이 산란을 위해서 물가로 몰려온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모습이 물반 청어반도 아니고 물이 하나도 없고 청어만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청어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 목격되고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청어를 먹어서 당시에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 곡물도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단백질의 청어떼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이 청어떼를 먹고 유럽인들이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책에 나오는데 오늘 마침 우리 대한민국에도 청어떼가 이렇게 조선소에 몰려와서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고 소개해 드립니다. 어, 생선이 이렇게 중요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 느끼는 것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목화를 재배하기도 했지만 그 목화를 재배하기 전에 노예를 제일 처음 데려온 이유는 스페인 사람들이 미 대륙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에 사탕수수 밭을 만들어서 사탕수수를 키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사탕수수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식물은 아니고요. 인도 쪽이나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있던 것들을 유럽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더운 날씨에만 자라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쿠바나 무슨 이런 도미니카 이런 쪽에서 사탕수수 밭을 만들어서 키우는데 여기에 있던 원주민들은 유럽인이 가져간 질병으로 다 죽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다 썼죠.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해서 사탕수수를 만들어서 유럽인들이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그 노예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노예들이 무슨 빵을 먹거나 아니면 그 무슨 옥수수를 먹었을 줄 알았는데 답은 청어와 대구, 특히 대구였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밭이 있는데 밭이 10개 있는데 노예들을 거기서 곡물을 키워서 먹이려면 뭐 예를 들어서 밭 중에 2개, 3개는 옥수수나 밀을 키우고 나머지 7개에서만 사탕수수를 키워야겠죠. 근데 농장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탕수수 밭을 10개를 만들어야지 이익이지 그중에 몇 개를 이렇게 밀이나 옥수수를 재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쌌던 뭡니까?
대구. 왜냐면 바다에만 나가면 무진장 잡아올 수 있는 그 싼 대구를 노예들에게 먹이고 그 모든 밭은 다 사탕수수 밭만 재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듯이 그 지금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 왜냐하면 지금 어업 자원이 다 고갈돼서 우리가 생선을 이렇게 마음대로 잡지 못하게 했죠. 근데 그 예전에 400년 전만 하더라도 300년, 400년 전만 하더라도 곡물은 자기 땅에서 일부러 오랜 시간을 걸려서 키워야 했지만 바다에는 저 많은 생선들이 있는데 저 많은 생선들은 마치 아무리 먹어도 전혀 그 고갈될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앞에서 말한 그 조선소에 몰려온 청어떼들을 보면 야, 인간들이 청어를 아무리 먹는다고 저것들이 고갈될까? 청어가 씨가 마를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키울 필요도 없고 바다에서 건져내기만 할 정도로 풍부했던 청어와 대구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는 먹거리였다. 그래서 청어와 대구를 잘 이용한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니 최소한 청어와 대구가 없었더라면 네덜란드와 영국은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청어와 대구 때문에 강대국이 됐다고는 좀 얘기 힘들지만 청어와 대구가 없었다면 강대국이 못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네덜란드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책에서도 좀 소개시켜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그전에는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는 이제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인류 역사상 강대국은 아주 예전에 스페인이 좀 있었는데 사실 스페인보다는 유럽의 첫 번째 강국이 네덜란드였고요. 이 네덜란드를 이기고 영국이 강대국이 되었다가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된 첫 번째가 스페인보다 네덜란드라는 주장들을 많이 다른 책에서 봐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서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진 않지만 네덜란드가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었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책을 보면 청어라고 나옵니다. 어째서인가요? 청어가 바다에 저렇게 많지만 청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청어는 쉽게 상합니다. 참고로 뒤에 나오는 대구는 우리나라 약간 북어하고도 사촌이기 때문에 말려서 오래 쓸 수 있는데 청어는 약간 멸우치나 꽁치나 그 약간 그 고등어류과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아서 쉽게 상하고 냄새가 납니다. 또 청어는 1년 내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특히 많이 잡을 수가 있고 다른 계절에는 많이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어라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여름에 많이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여름에 많이 잡은 것을 딱 2달, 3달만 먹고 끝난다면 청어로 인해서 강대국이 될 수는 없고 이 여름에 잡은 청어를 1년 내내 먹어야지만 인구도 늘고 국력도 부강해져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는 청어를 여름에만 먹었지 다른 계절까지 보존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만 청어를 먹고 좀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내륙까지 청어를 가져오려면 청어가 상하기 때문에 못 먹었는데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기발하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전에 소금에 염장을 하면 되지 않냐. 우리나라 그 어, 자반고등어처럼. 그런데 이 청어를 그렇게 그 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청어를 잡아서 벌써 한국까지 오면 그 오는 사이에 하루 이틀 걸리는 사이에 청어가 다 상하니까 청어를 잡으면 배 위에서 바로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을 꺼낸 다음에 커다란 통에 넣고 소금을 뿌려서 바로 배 위에서 염장을 하면 이 청어가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어를 아무 통에나 담으면 또 상하기 쉽기 때문에 그 청어를 담는 통은 심지어는 널판지를 몇 개를 대고 옆에는 몇 개를 대고 바닥에는 몇 개를 대고 두께는 얼마고라는 식으로 정말 엄밀하게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청어는
네덜란드 정부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게 표준화, 즉 네덜란드가 강대국이 된 거는 표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네덜란드 사람이 포장을 하고 판매를 하면 믿을 수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이 하면 그 물건을 품질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어도 또한 이렇게 나무통의 기준 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선박. 그래서 또 청어도 그 질이 나쁜 청어는 다 버리지만 버려야 되는데 통 가득히 청을 담는데 거기에 좀 질이 나쁜 청어가 한두 개 담기면 그 통을 모두 버릴 정도로 엄격한 품질 관리로 네덜란드 청어가 유명해지고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고품질의 청어 절임을 만들면 전에는 하루 이틀밖에 못 가던 청어가 1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의 이런 청어 보존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이 무궁무진한 청어를 이용해서 1년 내내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가 됐고 다른 나라,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들도 이런 네덜란드에서 청어를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다 먹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많은 문헌에 영국인들의 분노가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바다라고 해봐야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은 네덜란드인들이 영국의 해변가까지 와서 청어를 잡았대요.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 여름 한철 동안 바다에 나가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 중에서 우리 국왕의 백성, 즉 영국인들은 하나도 없다. 네덜란드인은 날마다 낄낄거리며 우리를 비웃고 있다. 즉 영국인들이 나중에는 도대체 영국 땅에서 보이는 곳에서는 좀 제발 우리 청을 잡지 말아라고 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바로 영국인들 보는 그 앞바다까지 가서 영국인들이 다 네덜란드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거기서 청어를 싹쓸이해 가서 그 청어를 잘 처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국 청어인데 네덜란드인들이 와서 다 잡은 다음에 비싼 돈을 주고 영국인들이 그걸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어인데 그걸 네덜란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앞바다에 한국 어부들은 기술이 없어서 한 마리도 조기를 못 잡고 있는데 중국 오징어를 못 잡고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 어부들이 바로 뻔히 보이는 우리 저 100m 앞바다까지 와서 우리나라 오징어를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징어를 잘 처리해서 맛있게 가공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판다면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겠습니까? 남의 바다에서 잡은 걸로. 근데 당시 네덜란드가 그렇게 했고 영국은 해군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서 처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죄다 그것을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뻔히 눈 뜨고 자기 생선을 물고기를 뺏기고 있으니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저에는 이렇게 뻔히 눈 뜨고 도둑질 당한 이런 그 분노가 지금까지 400년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카톨릭 종교와도 관련이 있다는데요. 카톨릭에서는 부활절 부근에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간 단식을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사람이 먹을 걸 못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 40일 동안은 고기를 못 먹게 해서 오히려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고기는 이렇게 사람을 음흉한 생각을 하고 성욕을 이렇게 높여주는데 생선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그랬다는 거고요. 문제는 영국의 헨리 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이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탈퇴한 다음에 영국에서 이 사순절이 없어졌는데요. 그, 그 여파로 영국 사람들이 생선을 덜 먹게 된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실 사순절도 있지만 카톨릭은 고기 먹는 걸 많이 금지해서 예를 들어 카톨릭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거기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런 수도사들 다 내쫓고 카톨릭 교회를 다 없애고 나니까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므로써 영국의 배가 당시에 4분의 3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즉 물고기를 잡으면 국민들이 꼭 어쩔 수 없이 사순절은 물론이고 1년에
절반 가까이를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생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카톨릭 교리에 따르다가 이제 그 교리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베이컨, 소세지를 먹기 시작하면서 생선을 안 먹으니까 영국의 어업이 후퇴하고 영국의 배가 4분의 1로 쪼그라들고 이전에 그래서 그 영국의 윌리엄 세실경은 우리가 카톨릭을 믿지 않아도 피시데이를 만들자 그래서 생선을 먹는 날을 만들어서 1년의 절반 정도를 반드시 생선을 먹게 함으로써 그래서 어업이 발전해야 그 어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또 싸우는 해군이 발전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당시 이 영국 해군이 상당히 약했고 이 영국 해군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업을 이렇게 당시 해군을 계속 군인만 유지하는 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부들을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사용해야 되는 영국 왕들은 이 어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 당연히 고기를 먹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만 냄새나는 생선을 즉 요즘처럼 뭐 통조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럭이나 뭐 기차가 있어서 빨리 수족관 기차가 트럭이 있어서 생선을 싱싱하게 가져올 수도 없기 때문에 영국 내륙 사람들은 이 생선 먹는 날이 너무 많아서 끔찍하게 생각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작품만 봐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비유 중에 그렇게 생선이 많은 거예요. 청어. 예를 들어서 로미오가 이제 줄리엣과 여자들과 잘 안 돼서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고 로미오의 친구가 로미오에게 야, 너는 얼빠진 게 꼭 말라 비틀어진 청어같이 이렇게 앉아 있냐? dried herring, herring이 청어죠. dried 말린 청어. 또는 다른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알을 낳고 말라 빠진 청어다. 쇼튼 헤어링이라고 청어가 이제 알을 낳으면 기운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살도 쭉 빠지고 막 기운 없어 퍼덕퍼덕 되는 그런 청어들이 쇼튼 헤어링인데 쇼튼 헤어링이라고 그러면 아주 매갈이 없는 남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청어를 죽일 때도 내가 그 녀석을 죽이는 식으로 죽이진 않을 거다. 즉 청어를 그냥 말살을 해갖고 통에 넣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이게 너무 청어에게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잔인하게 그 녀석을 죽일 거다라고 하는 대사에 또 청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셰익스피어 그 소설에는 장어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제일 좋아한 생선이 장어였고요.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피시데이에 생선을 먹으려면 청어 아니면 장어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작품은 이렇게 그 영문학자가 당시에 여러 가지 작품을 토대로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 재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얘기하면요. 이 얘기가 37가지 얘기인데 전 처음에 37가지 생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생선 딱 청어하고 대구밖에 없고요. 이 청어와 대구에 대해서 37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이 저도 이제 들은 바로는 보스턴 근처에 도착해서 다 절반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보면은 영국에서 가져온 작물이 여기 이 미국 대륙에서 잘 자라지 않았어요. 보스턴의 날씨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필그림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물론 도와준 것이 당시에 그 동네에 살던 인디언들이었는데요.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도와주는데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가장 많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여기에 바다에 가면 대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 보스턴 근처에 도착한 청교도 필그림들은 거의 다 어부로 변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니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의 대부분은 대구고 당시에 지금은 다 너무 많이 잡아서 멸종이 돼버렸지만 당시는 물반 대구반 그냥 물의 대구들이 막 다 그냥 그물망으로 퍼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대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대구를 잡아서 먹고 대구를 수출해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대구가 없었다면 사실은 미국은 생기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도착한 영국 사람들이 전원 죽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있는 그 지역이 매사추세츠 주인데요. 매사추세츠 주의회 의사당 천장에는 당시 사람들이 우리는 살아남은 것이 대구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 대구 생선의 조각을 크게 만들어서 그 매사추세츠 의사당 천정에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세 번째나 그 대구 조각상이 또 낡으면 바꾸고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가보진 않았는데 혹시 매사추세츠 주의회 의사당에 가면 천정을 한번 보시면 대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하여튼 이 책은 좀 예상 외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재밌게 읽었고요. 혹시 문학과 역사를 이렇게 같이 해서 또 뭐 그 당시에 지금부터 3, 400년 전 특히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기에 생활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책,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